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 막노동하는 집안 딸이 며느리가 된다고? 우리 아들은 교사야. 이 결혼 절대 안 돼.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차분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받기로 한 준호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1년이 지날 무렵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안에 며느리 될 사람이 왔구나. 어서 와요. 시어머니가 될 분은 처음에는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갈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십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자친구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 무슨 조건인데? 혼수로 아파트 하나 준비해달라고 하시고 예단은 최소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거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혼수가 아니라 장사였어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우리 집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조건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저는 직접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막노동하는 집안 딸이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아들은 교사인데 체면이 있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 아버지는 막노동꾼이 아니라 30년 경력의 전문 목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직업이 결혼에 무슨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에휴,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 말투부터 싸가지가 없어.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내 조건 들어. 안 그러면 결혼 없어.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왜 그래 갑자기? 나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어. 우리 쪽에서 파혼할게. 잠깐,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 기다려줘. 아니, 이미 마음 정했어. 앞으로 행복해.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찾아오셨고 깜짝 놀란 엄마가 급히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딸, 준호 어머니라는 분이 집에 오셨는데 너무 화가 나셔서 대화가 안 되는 지경이야.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소파를 뒤집고 화병을 깨뜨리며 고함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어떻게 파혼을 해? 책임져?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파혼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닥쳐.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한테 감히? 어머님은 제 뺨을 때렸고 저는 그 즉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만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그제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집을 원상복구하시고 손해배상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결국 그쪽 어머니는 며칠 후에 청소업체를 보내서 저희 집을 완전히 정리했고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입금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깊은 상처를 안고 혼자 남겨졌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도 아팠지만 제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당한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파혼 후 몇 달 동안 저는 집과 작업실만 오가는 무기력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일러스트 작업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 친구인 수진이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야,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 좀 내버려둬.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왔지. 나 요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귀여운 강아지들 보면 기분 좀 나아질 거야.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처음 방문한 유기견 보호소는 의외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어요. 보호소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얘는 믹스견인데 이름이 초코예요. 3개월 전에 길에서 구조됐어요. 보호소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초코를 쓰다듬었고 초코는 제 손을 핥으며 반겨주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주말마다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강아지들의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견사를 청소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평소처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분은 보호소 직원분과 친한 듯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봤던 불독이 궁금해서요. 상처 잘 아물었나 확인하러 왔어요. 원장님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수의사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 새로 오신다던 봉사자분이신가 봐요. 인사드릴게요. 전 이 근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 씨, 강아지랑 놀아주는 거 보니까 익숙하신 것 같은데 집에서 키우세요? 아니요, 봉사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강아지들이 너무 예뻐서 자꾸 오게 되네요. 그렇군요. 저도 여기 자주 와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그분의 미소가 따뜻했고 첫인상부터 편안하고 신뢰가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보호소에서 민준 씨를 자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예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와, 멋진데요. 저도 그림 좋아하는데 혹시 작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줬고 민준 씨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이 그림 스타일 정말 독특하고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는 병원 일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봉사 오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사실 저희 병원이 여기서 좀 멀긴 한데 이 아이들 보면 그냥 발걸음이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지연 씨, 봉사활동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 남자친구와의 일 때문에 남자에게 경계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에 손꼽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후에 부모님의 병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큰 병원 원장이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 병원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집안이 좋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의 고민이 있거든요. 지연 씨는 어떠세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목수요? 정말 멋진 직업이신데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셔야 하잖아요.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막노동꾼이라고 무시했는데 이 사람은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제 친구 중에 건축 설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좋은 목수를 만나면 건물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전문 기술이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민준 씨를 다시 보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민준 씨는 데이트할 때도 항상 배려심이 넘쳤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무색할 만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정도 사귄 후에 민준 씨가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부모님도 너 보고 싶어 하셔.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또다시 아버지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버지 직업 알고 계셔? 응, 다 말씀드렸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 하시더라. 걱정 마. 민준 씨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저택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지연아, 괜찮아.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단아한 인상의 시어머니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민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자, 어서 들어와요. 민준이 아빠도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위험 있는 모습의 시아버지께서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일어나셨습니다. 오, 왔구나. 민준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편하게 앉아. 원래 우리 집 딸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 아버님이 목수 일을 하신다며? 정말 대단한 일이지. 요즘 그런 장인 정신 가진 분들 찾기 힘든데.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30년 넘게 목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진짜 베테랑이시네. 예전에 우리 병원 리모델링 할 때도 좋은 목수분 찾느라 고생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해줘. 실력 있는 분들이 정말 귀하거든. 감사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저 아이가 겉으로는 의젓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거든요. 제가 오히려 민준 씨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야, 혹시 과거에 안 좋은 일 있었다고 들었어요. 파혼도 당했다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소리에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라지 마요.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근데 말이야, 그건 지연 씨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런 집안과 인연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사람은 집안 배경이 아니라 인품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니까. 어머님, 우리 며느리 삼고 싶어요. 지연 씨 같은 따뜻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우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지만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시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와 악수하시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사돈어른 따님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게 되어서. 집안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이 좋아야지. 사돈어른께서 평생 장인으로 일하시며 보여주신 성실함과 근면함, 그게 따님한테 다 배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오셨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존중받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남편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나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 2년 과정인데 너도 같이 갈래? 미국? 그럼 나는 거기서 뭐해? 당연히 너도 공부하는 거지. 네가 항상 그림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했잖아. 미국에 좋은 아트 스쿨 많아. 우리 같이 가서 공부하자. 시부모님도 적극 찬성하셨습니다. 지연아, 이 기회에 너도 실력 더 키워봐.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렇게 저희 부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민준 씨는 존스 홉킨스에서 심장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았고 저는 비주얼 아트 스쿨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어요. 유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유학 2년 차, 제 작품이 뉴욕의 어느 갤러리에서 전시될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전시회에서 유명 출판사의 에디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여러 출판사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한 유명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제 작품이 기사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시아버지의 병원의 부원장으로 부임했어요. 저도 유학 중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대기업 광고 일러스트 작업도 맡았고 유명 작가들의 책 표지 작업도 할 수 있었죠. SNS 팔로워도 10만 명을 넘어섰고 개인 전시회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작가님, 이번 전시회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작품도 거의 다 팔렸어요. 갤러리 디렉터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파혼의 상처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성공한 작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병원에 같이 가자. 아버지가 한번 병원에 놀러 오래. 그래, 좋아. 당신 일하는 곳 궁금했어.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입원 병동과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진 대형 병원이었어요. 정말 크다. 당신이 여기서 일한다니 자랑스러워.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거야. 나도 이제는 이 병원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 우리는 병원 로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운명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마주쳤어요. 바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도 저를 알아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잠시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아는 분이야? 대답하기도 전에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는 사이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다가 파혼한 사이잖아요. 그때 생각나네. 막노동꾼 딸이라고 했던가?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다 옛날 일이에요. 근데 지연 씨 여기는 왜 왔어요? 설마 아프기까지 한 거 아니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남자친구랑 같이 왔나 보네.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누굴 만나려나 했더니. 저기 말씀 좀 조심하시죠.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웃음네. 지연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 아들 놓친 거 후회되죠? 전혀요. 오히려 그때 파혼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대답에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때 파혼하고 지금은 의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바로 그때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팔짱을 꼈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찾았잖아요. 아, 우리 며느리. 미안해. 엘리베이터 탔다가 옛날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자기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예요. 바로 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죠?
며느리라는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제 옆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민준아, 거기서 뭐하니? 지연이도 왔구나. 아버지, 민준 씨가 시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전 남자친구 어머니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님? 시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둘이 병원 구경 온다더니 벌써 왔구나.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야? 왜 다들 그렇게 서 있어?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이분들이 지연이한테 무례하게 굴었어요. 장인어른을 막노동꾼이라고 모욕하더라고요. 민준 씨의 말에 시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이분이 부원장님 부인이신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바들바들 떨며 저희 시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 원무과장이 지나가다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해봐. 원무과장이 며느리의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분은 정혜진 선생님이고요. 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는 정혜진의 시어머니예요. 오늘 며느리 보러 이 병원에 왔다가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혜진 선생, 석 달 전에 들어왔지?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과장, 이 선생 근무 태도 어때?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여러 번 들어왔고 실력도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뒤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원무과장의 말에 며느리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잠깐, 정 선생은 가만히 있게. 그리고 과장은 지금까지 정 선생 근무 기록 다 검토해서 보고서 올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자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는 잘못이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 당연히 당신 잘못이지. 우리 며느리한테 막노동꾼 딸이라고 했다며.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병원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모욕이야.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복도가 조용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녀가 제 발을 붙잡았어요. 지연 씨, 아니 부원장님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며느리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주머님,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폭력 휘두르셨던 거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막노동꾼이라는 표현 정말 듣기 싫어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경력의 전문 목수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무과장이 정혜진의 인사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파일을 펼쳐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력서부터 허술하네. 의과대학 성적도 하위권이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도 겨우겨우 통과했네. 원장님, 사실 정 선생은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인맥? 누구 인맥? 내과 김 과장이 추천했습니다. 김 과장 대학 선배 딸이라고 해서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과 김 과장 지금 어디 있어? 회진 중일 겁니다. 당장 불러? 몇 분 후에 50대 중반의 내과 과장이 헐레벌떡 저희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과장, 정혜진 선생을 자네가 추천했지. 네, 그게. 이 사람 실력이 어떤지 알고 추천한 거야. 김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장, 솔직하게 말해봐. 이 사람 실력 어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선배가 간곡히 부탁해서. 그래서 우리 병원을 인맥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거야. 실력 없는 의사 한 명 때문에 환자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알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무과장, 정혜진 선생 관련 컴플레인 기록 다 가져와. 네, 원장님. 잠시 후 원무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정 선생에 대한 컴플레인이 총 27건입니다. 27건 겨우 석 달에. 시아버지께서 파일을 넘기며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환자에게 반말, 진단 오류로 인한 재검사 3건, 처방 실수 2건, 수간호사와의 마찰. 이게 대체 뭐야? 이건 의사가 아니라 완전 사고뭉치잖아. 정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원장님, 그건 다 오해예요. 제가 일이 바빠서. 바빠서? 바쁘다고 환자 진단을 잘못해도 된다는 거야. 남편이 그 파일을 넘겨보더니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지난달에 당뇨병 환자한테 혈압약을 처방했네요. 다행히 약사가 확인해서 사고를 막았다고. 뭐?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혜진 선생, 당신 의사 맞아? 당뇨병 환자한테 혈압약을? 이건 초보적인 실수도 아니고 완전히 무능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 의사가 정신없다는 핑계로 환자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도 된다고 생각해. 원무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전 병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 병원? 네, 정 선생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첫 직장으로 간 병원에서 6개월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이유는 환자와의 마찰, 동료 의사들과의 불화, 그리고 원무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번지진 않았지만 병원 측에서 조용히 해고 처리했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환자 차트를 잘못 읽어서 수술 전 처방을 잘못 내렸다고 합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정혜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차트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정 선생 조용히 해. 시아버지께서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헷갈린다고 그게 변명이 돼? 당신은 의사 자격이 없어? 김 과장도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당신도 책임져야지.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것도 문제지만 3개월 동안 27건의 컴플레인이 올라왔는데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했어? 죄송합니다, 원장님. 김 과장, 당신도 당분간 직위 해제야. 반성문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회부할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도 정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혜진 선생,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이 피해봐요. 백으로 들어와서 환자들 생명 가지고 장난치고 동료들한테 피해주고, 이게 의사가 할 짓이에요? 부원장님, 오늘부로 모든 업무 중지하고 처분을 기다리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환자들한테 위험해요. 시아버지께서 병원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 병원 밖으로 모셔드려. 그리고 앞으로 정 선생도 병원 출입금지 시키게.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전 남친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리 며느리는 의사라고요. 정혜진과 그 아주머니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병원을 떠났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정혜진 선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글쎄, 우리 병원에서 해고된 건 확실하고 아마 다른 병원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의료계가 좁거든. 소문 금방 퍼져. 그 사람도 불쌍하긴 하네. 불쌍해? 지연아, 그 사람은 환자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어.
동정할 가치도 없어. 그렇게 사건이 처리가 되고 몇 달 후, 제 대학 친구 수진이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연아, 너 예전에 준호 소식 들었어? 준호? 아니, 무슨 일인데? 이혼했대. 그 의사 며느리랑. 며느리가 병원에서 잘리고 나서 개인 병원 차렸는데 실력 없고 불친절하다 소문 나가지고 폐업 직전이라더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서 맨날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부모님하고도 연락 끊었대. 자기 인생 망친 건 다 엄마 때문이라면서? 너는 정말 잘 빠져나온 거야. 그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정혜진 씨가 이혼했대.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어. 실력 없는 사람이 오만하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법이지.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좀 안쓰럽기도 해. 동정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주말에 시댁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요즘 일은 잘 되니? 네, 다음 달에 개인 전시회 또 열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자랑스러워. 그렇지, 여보? 시아버지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막노동꾼의 딸이라며 무시당하고 파혼당했던 저였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일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저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파혼 덕분에 진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욕심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망쳤고 결국 자신도 불행해졌습니다. 반면 저는 따뜻한 가족,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까지 모두 얻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최고의 행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더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을 판단하는 건 직업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